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2019년도를 보내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영상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제 영상들에 달아주셨던 댓글들에 미처 답글을 달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저에게 여러 통로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모두 모아서 Q&A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전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들, 응원들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튜브의 좋은 점이 뭡니까? 글로 쓰지 않아도 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욱더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과 여러 방법으로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Q&A를 들어가 볼 텐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니까요. 각자 들으시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답들만 쏙쏙 빼서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이민 후 모국어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녀분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병행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릴 때 이민 온 것에 비해 한국어를 잘한다는 감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모국어를 유지하는 방법은 저의 가장 친한 27년지기 친구들이 다 비슷할 때 이민 온 한국 친구들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건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커가면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많이 접했던 부분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쉽게 한국 방송을 볼 수 없었던 시기라 한국 마켓 가면 꼭 옆에 붙어 있었던 비디오 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긴 이제 한국에서 방송을 하면 그걸 이제 비디오를 녹화해서 그 비디오를 대여해 주는 식으로 운영됐었는데요. 그 비디오들을 빌려다가 집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봤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어는 유행어도 좀 많고 신조어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유지하길 바라신다면, 전 TV 프로그램이나 요즘은 유튜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좀 필터를 하셔야겠죠.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좋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놓으신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골라서 보여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물론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책으로 공부하고 연습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1년도 못 가서 안 한다고 합니다. 지루하거든요. 요즘 BTS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이곳 북미주에서도 K-POP 얼마나 강세입니까? 이런 거 아이들에게 적당히 노출시키시면 한국말 배우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언어에 있어서는 배울 때 흥미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적당히 미디어 노출시켜 주시고요. 한국도 매년은 힘들어도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데리고 나가 주시면, 매일 캐나다에서 마이너리티로 살다가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도 잘 형성해 나가고 또 그만큼 자존감도 높아지죠. 옛날 막 30~40년 전에 이민 오신 부모님들은 영어 빨리 배우라고 집에서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영어로만 쓰게 강요하시는 분들 꽤 계셨거든요. 심지어 저랑 비슷한 또래 2세들 보면 한국말 아예 못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릴 때부터 바이링구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꺾어버리다니요. 진짜 직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여기서 태어난 2세라 하더라도 다 커서 한국말 하나도 못하잖아요. 되게 한심해 보여요. 자, 다음 질문. White privilege. 매일 겪는 클래스 안에서의 은근한 인종차별 때문에 나이 먹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다뤄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평생 싸워야 할 듯하네요. 이거 진짜 공감하고요. 저 또한 학교에서뿐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은근히 느끼는 부분들이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덜하지만 캐나다라고 해서 아예 인종차별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은근히 티 안 나게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캐나다 사람들 특성상 절대로 겉으로 무례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인종차별로 잡혀갈 수도 있고요. 무슨 언쟁이 있을 때 racism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정색하면서 갑자기 진지해지는 문화거든요, 캐나다가.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 한동안 좀 뭐든지 꼬아서 세상을 바라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 주제는 1.5세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위해 나중에 영상 따로 만들게요. 암튼 그 시절엔 특히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쟤만 더 베네핏이 있지? 왜 쟤만 더 칭찬받고, 왜 쟤랑만 더 재밌게 얘기하고, 왜 쟤한테만 더 친절하게 인사하지? 하나하나 꼬투리 잡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많은 부분이 그냥 자격지심에서 오는 부분이 꽤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무조건 인종차별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자신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켓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 앞에서 엄청 시끄럽게 웃고 떠들면서 매 손님들과 대화하던 캐셔가 어떤 에이시안 할머니 차례가 되니까 인사 한마디 없이 계산만 딱 하더니 말투부터 좀 무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자리를 뜨시기도 전에 다음 차례였던 백인 남자에게 세상 친절하게 인사하더라고요. 만약 바로 제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 성격상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어중간하게 떨어져 있는데 막 앞으로 가서 또 뭐라고 한마디 하기에도 좀 생뚱맞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소수의 진짜 상종을 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 말고 우리가 느끼는 상당 부분들은 인종이 달라서라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무조건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꼭 자신을 그들에 맞춰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 조금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우선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좀 더 연습해서 상대방이 농담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잘 받아칠 수 있는 순발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대화의 스킬만 발전시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잘 모를 문화들을 알고 싶어요. 나중에 아기 키울 때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줘야 하고 한국이랑 뭐가 다른지 직접 밴쿠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는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일단 그 시절에는 파티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고 친구들과 논다는 거에 집중해서 뭐 파티를 얼마를 꾸몄고 돈을 얼마를 들였고 초등학교 수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건 관심 바뀌고요. 저도 아이를 낳고 첫 돌 파티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때까지는 정말 제 혼을 실어서 생일 파티를 준비했었거든요. 심지어 준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더 보여서 진짜 엄마 욕심이 끝도 없더라고요. 암튼 그래서 그렇게 영혼을 담아 몇 주간을 준비하고 고작 2시간, 아주 길어야 3시간 만에 파티가 끝나고 나면 솔직히 저는 좀 허탈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 저희 딸이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됐는데 나중에 그 친구 엄마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 5-6명만 초대해서 진짜 아기자기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버이라고 하죠. 파티에 초대된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파티에 와줘서 고맙다고 호스트가 주는 작은 선물인데요. 그것도 얼마나 퍼스널라이즈하게 해서 정말 생일을 맞은 아이도 초대된 친구들도 모두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엄마의 센스를 보고 아, 이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딸 6번째 생일에도 작고 간단하지만 딸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생일을 보내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작은 파티였지만 파티의 포인트 제대로 됐던 예쁜 풍선 선물해주신 Daydream Inspired Party Shop에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파티 풍선 전문으로 하는 샵인데요. 아이 파티할 때 다른 거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포인트 풍선 몇 개만 해도 파티가 확 살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암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막상 우리 아이 파티 준비하시는 부모 입장에선 이런 게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지만 좀 지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쓴 게 과연 우리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화려하게 하고 싶은 엄마의 욕심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선 친한 친구들과 가족이 자기 생일을 셀러브레이트 하며 파티를 했다는 거에만 의미를 두고요. 나머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모 욕심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한 삶의 value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부모의 입장에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 아이 생일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아이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자고요. 참고로 그리고 여기 5살 이상 아이들 생일 파티에는 부모들은 거의 파티에 남지 않고 각자 아이들 파티에 드랍만 하고 나중에 파티가 끝나면 픽업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아무리 캐나다라도 한국 친구 생일 파티는 대부분 부모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내용을 영어 버전으로 올리셔도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한국인이 아닌 제 친구들, 지인들도 왜 한국말로만 영상 만드냐고 영어로도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채널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한국 분들이시고 또 채널 자체가 한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 위주로 올리기 때문에 한국말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사실 저에겐 힘든 부분이 있긴 해요. 전 사실 현지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중간한 표현들은 그냥 영어랑 섞어가면서 대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하는 커리어 분야는 영어가 훨씬 편하고요. 제가 한국어가 뛰어나다고들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영어에서 한국말로 일일이 찾아서 영상을 찍은 거라 다들 속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편하게 제가 정말 평소에 하는 말투 그대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오히려 그게 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영어 갑자기 튀어나와도 뭐야 하지 마시고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여러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던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 영상 많이 찍으려고 하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방송 쪽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나운서 같으시네요. 저도 유튜브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티아님이 쓰시는 에디팅 툴과 장비들도 궁금합니다. 전 일단 영상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의외로 미리 모든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다 써놓고 카메라 옆에 두거나 컴퓨터 모니터 위에 올려놓고 읽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선글라스나 안경을 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눈동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읽는 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찍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아무리 진정성 있게 스크립트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선 그걸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 컨텐츠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다고 보고요. 진정성은 더더욱 느껴지기 힘들겠죠. 그래서 전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전부 스크립트에 다 써놓기보다는 포인트만 짚어놓고 대충 할 얘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 뒤에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치 정말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자주 나타나는 이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여긴 저희 집 원래 서재로 썼던 곳인데요. 그 한쪽을 제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에디팅 툴로는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고요. 저처럼 맥 쓰시는 분들은 파이널 컷 많이 쓰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맥에서만 가능하고 윈도우에서는 안 돼서 전 둘 다 가능한 프리미어 프로를 선택했습니다. 장비는 제 매번 영상마다 밑에 더보기 창에 장비 링크 걸어 놓거든요. 거기 클릭하시면 제품 타입과 가격까지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프로도 아니고 비싼 장비보다는 비교적
저가이면서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호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스튜디오랑 장비들도 직접 다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Q&A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아직 남은 내용들은 조만간 2탄으로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다음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와, 이제 정말 2019년도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바로 다음 주 2020년에 우리 다시 봐요.